이곳에 공장을 짓는 건 기업의 자살 행위입니다. 일본 미즈오 종합연구소가 슬로바키아를 보고 공식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독일은 감자나 심으라 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까지 17개국이 침뱉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1조 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영하 27도에도 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슬로바키아의 역대급 보훈에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르코 바실리치입니다. 슬로바키아 국가산업전략국에서 14년째 일하고 있죠. 그런데 14년 전 바로 그날 저는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브라티슬라바 중앙청사 3층 회의실에서였어요. 오전 9시 정각이었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23명의 관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책상 위 보고서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도 제자리에 앉아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표지에 박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슬로바키아 외국인 직접 투자 분석 보고서. 작성 기관은 일본 미즈호 종합연구소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이 떨렸어요. 이유를 몰랐죠.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 페이지 상단에 빨간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투자 위험도 최상위 등급. 권고 사항 즉시 철수. 저는 그 글자를 3번 읽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3번을 읽어도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페테르 코바치 차관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장 보세요. 독일 의견도 있다고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 프랑크푸르트 지부에 참고 의견이 적혀 있었죠. 슬로바키아는 제조업 부적합 국가. 농업 및 관광업 집중 권장. 제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요. 회의실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죠.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국장 얀 두브라브스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60이 넘은 그의 얼굴은 회색빛이었어요. 그가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여러분, 이게 세계가 우리를 보는 시선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읽는 것 같았죠.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얀 국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포기했고요. 독일은 우리에게 공장 대신 밭을 일구라 합니다. 프랑스 르노는 지난달 협상을 중단했죠. 미국 제너럴 모터스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아팠지만 그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거든요. 얀 국장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퍼졌죠.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뭡니까? 누가 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회의실 창밖으로 브라티슬라바 구시가지가 보였습니다. 500년 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역사만 있고 미래가 없는 도시. 그게 우리였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페테르 차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가 말했죠. 마르코, 우린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페테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루치아가 물었어요. 어땠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죠. 루치아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제 얼굴을 보고 다 알았겠죠. 다음 날 아침에도 보고서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투자 위험도 최상위. 즉시 철수 권고.
그 문장들이 망치처럼 제 머리를 두들겼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사무실 책상 앞에서도 점심을 먹을 때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외신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슬로바키아 투자 매력도 최하위권. 제조업 기반 전무. 유럽에 나고자. 기사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르코 공장 문 닫는데. 아버지가 30년 일한 코시체 군수 공장이었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이틀 뒤 주말 저는 코시체로 향했습니다. 브라티슬라바에서 차로 4시간 거리였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봄이었지만 황량했죠. 마치 우리나라 같았어요.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손에는 맥주병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병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저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앉으라고요. 저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죠.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마르코, 이 나라는 끝났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어요. 그냥 체념이었죠.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나라가 우릴 버렸어. 공장 문 닫으면 이 동네 사람들 다 어떻게 살아. 말을 하면서도 아버지 눈은 허공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손이었죠. 평생 기계를 만진 손이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 집에서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창밖으로 공장 굴뚝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예전엔 밤에도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부엌으로 가니 아버지가 이미 깨어 계셨어요. 커피를 끓이고 계셨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마르코, 넌 서울에서 일하잖아. 아니, 브라티슬라바에서.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본도 독일도 우리를 포기했는데. 하지만 아버지 눈을 보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가 끝났다는 말을 제 손으로 뒤집겠다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고요. 그게 제가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일 거라고 생각했죠. 브라티슬라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17개국이 거절해도 100개국이 거절해도 끝까지 문을 두드리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걸 곧 깨닫게 되죠. 사무실로 복귀한 첫날, 저는 투자 유치 담당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나라에서 투자 유치를 하라니. 하지만 저는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뭔가 해볼 수 있으니까요. 팀장은 마리아 호르바토바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냉철한 여성이었죠. 첫 미팅에서 마리아 팀장이 말했어요. 마르코, 현실을 직시하세요. 우린 유럽에서 가장 매력 없는 투자처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다고 말했죠. 마리아 팀장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슬로바키아의 강점을 찾으려 했죠. 지리적 위치는 좋았습니다. 유럽 중심부에 있었거든요. 인건비도 서유럽보다 저렴했어요. 교육 수준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부품 공급망이 없었어요. 물류 인프라가 부족했죠. 투자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밤을 새워서요. 슬로바키아 투자 기회 분석.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47페이지짜리 자료였어요. 마리아 팀장한테 보여줬습니다. 팀장은 한 장씩 넘기며 읽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서 팀장이 말했습니다. 마르코, 이건 희망 고문이에요. 우리한테도 상대방한테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죠. 마리아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직접 찾아가세요. 발로 뛰세요. 이메일로는 안 됩니다. 얼굴 보고 설득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겠다고요. 어디든 가겠다고 했죠. 일주일 뒤 저는 첫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일본 도쿄였어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인천 경유 14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이코노미석이었어요. 예산이 없었거든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내렸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5월 장마였죠. 호텔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도시였어요. 첫 미팅은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장소는 미나토구 로폰지 힐스에 있는 일본 최대 자동차 부품 회사 본사였어요. 저는 1시간 전에 도착했죠.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로비는 엄청나게 넓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죠. 천장은 10m는 넘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갔어요. 다들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저도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 옷은 낡아 보였거든요. 10시 정각 안내 직원이 왔습니다. 30층 회의실로 안내해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귀가 먹먹했습니다. 긴장해서였는지 고도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큰 테이블이 있었어요. 한쪽에 3명의 일본인이 앉아 있었죠. 가운데 앉은 사람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아사노 다케루, 해외투자본부 상무이사입니다. 저는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어요. 일본식 예절이었죠. 제 명함도 드렸습니다. 아사노 상무는 명함을 힐끗 보고 책상에 놓았어요. 앉으시죠. 저는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꺼냈어요. 아사노 상무 앞에 놓았죠. 상무는 표지를 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장, 2장, 3장. 빠르게 넘기더라고요. 1분도 안 돼서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바실리치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사노 상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슬로바키아는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부품 업체가 하나도 없는 곳에 공장을 짓는 건 투자가 아니에요. 자살이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해야 했어요. 입을 열었죠. 하지만 저희는 아사노 상무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헝가리에 공장이 있습니다. 체코에도 있어요. 폴란드에도 짓고 있죠. 슬로바키아가 필요 없습니다. 회의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아사노 상무는 일어나며 말했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다른 회사를 찾아갔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거절이었어요.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죠. 일주일 뒤 독일 뮌헨으로 갔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뮌헨 시내 한복판에 있는 독일 최대 자동차 그룹 본사였어요. 회의실은 일본보다 더 컸습니다. 테이블도 창문도 모든 게 거대했죠. 임원 하일리히 슈타인이 저를 맞았습니다. 60대 초반의 백발 남성이었어요. 인상은 단호했죠. 슈타인 임원은 제 자료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어요. 바실리치 씨, 우린 폴란드로 충분합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보다 작고 시장도 작고 인프라도 부족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감자나 심으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감자요? 슈타인 임원은 웃지도 않았어요. 진지했죠. 농업국으로 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제조업은 이미 늦었어요. 회의는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건물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미넨 중앙역까지 걸어갔죠. 1시간이 걸렸습니다. 역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죠. 거울 속 제 얼굴은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늙어 보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요. 눈물만 흘렸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직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프랑스 파리로 향했습니다. 파리 외곽 블로뉴 빌랑쿠르에 있는 르노 본사였어요. 담당자는 장 피에르 뒤퐁이라는 중년 남성이었죠. 뒤퐁 부장은 친절했습니다. 커피를 대접해줬어요.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죠. 미안하지만 슬로바키아는 우리 계획에 없습니다. 루마니아를 검토 중이거든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는 피아트 임원을 만났어요. 회의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임원은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죠. 여기 보세요. 슬로바키아 주변엔 이미 공장이 넘쳐요. 경쟁력이 없어요.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볼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친절하긴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죠. 우린 중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럽 확장 계획은 없어요. 영국 런던, 스페인 마드리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한 달 동안 17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17개 회사를 만났어요. 17번 거절당했죠. 마지막 미팅은 벨기에 브뤼셀이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부품 협회 사무총장을 만났어요. 마르크 반데르 베르흐라는 사람이었죠. 반데르 베르흐 총장은 솔직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요. 바실리치 씨, 당신 나라는 이미 시장에서 평가받았어요. 결과는 낙제점이죠. 누가 그런 곳에 투자하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반데르 베르흐 총장이 말했어요. 포기하세요. 다른 길을 찾으세요. 브뤼셀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럽 곳곳을 돌았지만 결과는 하나였죠. 아무도 우릴 원하지 않았습니다. 브라티슬라바로 돌아왔을 때 몸무게가 5kg 빠져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루치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루치아는 제 눈을 보고 알았겠죠. 괜찮지 않다는 걸요.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마리아 팀장이 제 보고서를 받았어요. 읽고 나서 한숨을 쉬었죠. 마르코 수고했어요. 하지만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죠. 마리아 팀장이 물었어요. 어떤 방법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혼자서요. 보드카였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하고 싶었어요. 현실을 잊고 싶었죠. 하지만 술을 마셔도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아사노 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살이라고 했던 그 목소리요. 슈타인 임원의 말도 들렸죠. 감자나 심으라고 했던 그 말이요.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엔 작은 금이가 있었죠. 언제 생긴 금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금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나라처럼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았대요. 마지막 직원들도 다 나갔다고 했죠. 아버지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머리를 박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었어요. 마음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어요. 병가를 냈죠. 루치아가 걱정했지만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는 끝났다고 했던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말을 뒤집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집에 누워서 포기하고 있잖아요. 10일째 되던 날 저는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어요. 정장을 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에 다시 빛이 돌았어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마리아 팀장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죠. 마르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팀장님, 리스트 주세요. 아직 연락 안 한 회사들이요. 마리아 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르코, 그만하세요. 더 이상 상처받지 마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팀장님, 상처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요.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마리아 팀장은 한참 저를 보다가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아시아 자동차 회사 리스트였죠. 여기 한국 회사들 있어요. 연락해 볼래요? 한국. 그 나라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속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발악이었을까요?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손은 이미 전화기를 짚고 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는 세 곳이었습니다. 현대, 기아, 르노, 삼성. 마리아 팀장이 말했어요. 현대가 제일 크다고요. 유럽에도 관심이 많대요. 저는 현대자동차 유럽 본부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슬로바키아 투자 협력 제안이었죠. 내용은 간단했어요. 우리나라를 고려해달라는 것. 회신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답이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자세하게요. 또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답장이 왔어요. 제목은 리투자 협력건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어요. 답신 감사합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이었죠. 하지만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적어도 답은 왔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두 달이 지났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매일 이메일함을 확인했어요. 새벽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 전에도요. 석 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사무실 전화가 울렸죠. 제 내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죠.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바실리치 씨십니까? 저는 이준혁입니다. 현대자동차 유럽 전략팀 책임자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 맞습니다. 이준혁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죠. 몇 달 전에 보내주신 제안서 잘 받았습니다. 검토했어요.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다. 그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17개국이 거절했는데 관심 있다니요. 저는 침을 삼켰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이준혁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저희가 직접 슬로바키아로 가겠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요. 이준혁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겠다고요. 일본도 독일도 프랑스도 오라고 했었어요. 자기네 나라로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그들이 우리한테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준혁 씨가 계속 말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어떻습니까? 아침 10시 브라티슬라바 공항에서 뵙죠. 다음 주 화요일. 사흘 뒤였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하지만 좋았죠. 기다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좋습니다. 제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리아 팀장이 제 얼굴을 보며 물었죠. 마르코, 무슨 일이에요? 저는 팀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이 옵니다. 마리아 팀장이 눈을 깜빡였어요. 뭐라고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크게요. 한국이 옵니다.
현대자동차가 다음 주에 옵니다. 팀장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잡았죠. 마르코, 정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 팀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날 밤 집에 가서 루치아한테 말했습니다. 한국이 온대요. 루치아가 저를 깨어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주말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뭘 보여줘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준비할 게 태산 같았죠. 월요일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마리아 팀장도 이미 와 있었어요. 팀원들도 다 모였죠.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통계를 업데이트하고 지도를 출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혹시 실망하면 어쩌지? 희망을 가지면 더 아플 것 같았어요.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샤워하고 가장 좋은 정장을 입었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까지는 4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일찍 도착하고 싶었죠.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로만 바라봤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8시 30분이었습니다.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았죠. 저는 국제선 도착장 앞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9시가 됐습니다. 10시가 됐어요. 도착 게시판을 봤죠. 인천발 비행기가 정시 도착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10시 15분 게이트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명패를 들고 섰습니다. 현대자동차 이준영 님이라고 적힌 명패였어요. 사람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비즈니스맨들, 관광객들, 가족들. 하지만 제 명패를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죠.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혹시 못 보고 지나간 건 아닐까?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키는 중간쯤이었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그가 제 명패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말했죠. 바실리치 씨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준혁 씨십니까?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죠. 손이 따뜻했습니다. 악수가 단단했어요. 형식적이지 않았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준혁 씨가 말했어요. 멀리까지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진짜 희망이었죠. 공항을 나와 차로 향했습니다. 이준혁 씨 뒤에 2명이 더 있었어요. 김태현 부장과 박지훈 과장이었죠. 3사람 모두 예의 바르고 조용했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출발했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호텔로 먼저 가실까요? 이준혁 씨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바로 시작하죠. 시간이 아깝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장거리 비행 후인데도요. 하지만 이준혁 씨는 피곤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눈빛이 또렷했죠. 어디를 보고 싶으신가요? 이준혁 씨가 지도를 꺼냈습니다. 이미 슬로바키아 지도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몇몇 지역에 표시가 돼 있었어요. 가장 낙후된 지역부터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장 낙후된 곳이요? 일본도 독일도 모두 좋은 곳만 보고 싶어 했었어요. 공항 근처 깨끗한 도심 잘 정비된 공단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장 못난 곳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준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지 그게 먼저입니다. 시설은 나중에 짓면 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정말로 다르다고요. 차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동쪽으로요. 가장 가난한 지역 코시체로 향했죠. 아버지가 평생 일했던 그곳으로요. 브라티슬라바에서 코시체까지는 고속도로로 4시간 거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슬로바키아 평원이 펼쳐졌어요. 2월이었죠. 들판은 여전히 겨울빛이었습니다. 갈색과 회색뿐이었어요. 이준혁 씨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김태현 부장과 박지훈 과장도 조용했죠. 저는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코시체를 보여줘야 하나. 저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폐허가 된 공장들, 일자리 잃은 사람들, 희망 없는 거리들. 그게 전부인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코시체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3시간쯤 달렸을 때 이준혁 씨가 입을 열었어요. 바실리치 씨, 슬로바키아 인구가 어떻게 되죠? 550만 명입니다. 실업률은요? 동부 지역은 20%가 넘습니다. 이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죠. 하지만 숫자를 머릿속에 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코시체에 도착했을 때 오후 2시였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왔죠. 하지만 이준혁 씨는 식사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버지 공장이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시내에서 10분 거리였어요. 차를 세우고 내렸죠. 철조망이 쳐진 공장 부지가 보였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창문은 깨져 있었죠. 문은 녹슬어 있었고요. 담벼락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어요. 이준혁 씨가 철조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김태현 부장이 사진을 찍었죠. 박지훈 과장은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몇 명이 일했습니까? 3,0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이준혁 씨가 돌아봤어요. 저를 똑바로 봤죠. 그 3,000명은 지금 뭘 합니까? 대부분 실업자입니다. 몇몇은 외국으로 나갔고요. 오스트리아, 독일로요. 이준혁 씨가 다시 공장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다음으로 시내 중심가로 갔습니다. 메인 스트리트였어요.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죠. 하지만 절반은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 표지판만 붙어 있었어요. 거리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활기가 없었어요. 무표정하게 걷고 있었죠. 카페 앞 벤치엔 중년 남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낮인데도요. 이준혁 씨가 그 벤치로 다가갔어요. 남성들을 봤죠. 그리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분들은 뭘 하시는 겁니까?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매일 저기 앉아서요. 몇 년째입니까? 어떤 분은 5년 넘었을 겁니다. 이준혁 씨 얼굴에 뭔가 스쳤어요. 슬픔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느끼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저녁 무렵 외곽 지역으로 갔습니다. 주택가였어요. 낡은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깨진 가로등, 움푹 패인 도로. 이준혁 씨가 차를 세우라고 했어요. 내려서 걸었죠. 아파트 단지 안으로요.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네와 미끄럼틀이 녹슬어 있었어요. 한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6살쯤 돼 보였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죠. 이준혁 씨가 그 아이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했어요. 저 아이가 자라서 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망치처럼요. 이준혁 씨는 투자 수익률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장 규모도 경쟁력도 전략도 말하지 않았죠. 아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 얘기를 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코시체 하늘을 물들였어요. 우린 다시 차에 탔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이준혁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실리치 씨, 여기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요? 네. 사람들 눈빛에서 봤어요. 일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줬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참아야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밤 8시였어요. 이준혁 씨 일행을 내려드렸죠. 이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뵙죠. 나머지 지역을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운전이었어요. 지쳤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뭘 본 걸까? 폐허만 봤는데, 실업자들만 봤는데, 왜 간절함을 봤다고 할까? 집에 도착했을 때 밤 10시였습니다. 루치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 대신 루치아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보, 이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정말로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호텔로 갔습니다. 이준혁 씨는 이미 로비에 나와 있었어요. 김태현 부장과 박지훈 과장도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아침 식사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출발하시죠. 오늘은 서부 지역을 돌았습니다. 트르나바, 니트라, 트렌친. 모두 공장이 필요한 곳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투자하지 않던 곳들이었죠. 이준혁 씨는 모든 걸 봤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요. 저는 숨기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줬죠. 망가진 도로도 보여줬습니다. 부족한 철도도 보여줬어요. 낡은 전력시설도 보여줬죠. 이준혁 씨는 다 기록했습니다. 사진 찍고 메모하고 질문했어요. 저녁 무렵 다시 브라티슬라바로 돌아왔습니다. 이준혁 씨가 말했어요. 내일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선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리아 팀장한테 전화했어요. 내일 국장님 시간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만나고 싶대요. 마리아 팀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죠. 마르코, 진짜예요? 진지한 거예요? 네, 진지합니다. 매우요. 다음 날 정부 청사 회의실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얀 두브라브스키 국장, 마리아 호르바토바 팀장, 페테르 코바치 차관, 그리고 이준혁 씨 일행이요. 회의는 2시간 진행됐어요. 이준혁 씨가 질문했습니다. 많이요. 세금 정책, 노동법, 인프라 계획, 교육 시스템. 모든 걸 물어봤죠. 얀 국장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바닥입니다. 하지만 올라갈 준비는 돼 있어요. 그렇게 말했죠. 이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바닥이라는 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얀 국장이 이준혁 씨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물었죠.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준혁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김태현 부장과 박지훈 과장을 봤죠.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혁 씨가 입을 열었어요.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요. 그 순간 얀 국장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마리아 팀장도요. 페테르 차관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이준혁 씨와 단둘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준혁 씨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확고했죠. 바실리치 씨, 우린 한국 전쟁 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그것보다 나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준혁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같이 만들어 봅시다. 새로운 미래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틀 뒤 이준혁 씨 일행이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공항에서 배웅했죠. 이준혁 씨가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로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어요. 2달을 기다렸죠. 석 달째 되던 날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투자 제안서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죠.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60페이지짜리 제안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죠. 슬로바키아 자동차 생산 기지 건립 계획. 투자 규모 1조 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조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슬로바키아 1년 국가 예산의 10%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거는 돈이었죠. 저는 즉시 얀 두브라브스키 국장한테 보고했습니다. 국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숨이 찼죠. 국장님, 한국에서 제안서가 왔습니다. 1조 원 투자래요. 얀 국장이 안경을 벗었어요. 뭐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펼쳐 제안서를 보여줬죠. 국장은 한 페이지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마르코, 이게 정말입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본사 공식 제안서예요. 국장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죠. 긴급 강요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이틀 뒤 정부 청사대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총리 알렉산드라 노바코바 경제부 장관, 재무부 장관, 산업부 장관 모두 모였어요. 저도 배석했죠. 제안서가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죠. 현대자동차가 슬로바키아 서북부 질리나 지역에 연산 30만 대 규모 공장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1조 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고용 인원 3,000명, 부품 협력사 포함 총 10,000명 고용 효과. 연간 생산액 2조 원 예상. GDP 3% 증가 전망. 숫자를 말할 때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믿기 힘들다는 표정들이었죠. 발표를 마쳤습니다. 총리가 입을 열었어요. 조건은 뭡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조건 항목이 떴습니다. 부지 무상 제공, 세금 10년 면제, 고속도로 및 철도 신설, 전력 인프라 구축, 인력 교육 프로그램 지원. 재무부 장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총 투입 예산이 2천억 원은 넘을 겁니다. 경제부 장관이 말했어요. 우리 재정으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연합 지원금을 받아야 해요. 산업부 장관이 반박했죠.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오겠습니까? 일본도 독일도 우릴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어요. 위험하다는 의견, 기회라는 의견이 충돌했죠. 총리가 손을 들어 회의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바실리치 씨,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총리님, 저는 지난 2년간 17개국을 돌았습니다. 모두 거절했어요. 한국만 왔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이준혁 씨는 폐허를 보고도 가능성을 봤습니다. 실업자들을 보고도 간절함을 봤어요. 저는 그 눈빛을 믿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강요들을 둘러봤죠. 여러분, 우리한테 선택지가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계속 말했어요. 자존심 지켜서 나라가 죽느니 도박을 하는 게 낫습니다. 한국 제안을 받아들입시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반대는 없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죠.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마리아 팀장이 저를 일으켜 세웠죠. 마르코,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니라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했죠. 일주일 뒤 한국 협상단이 브라티슬라바에 왔습니다. 이준혁 씨와 함께 법무팀, 재무팀, 기술팀이 왔어요. 총 15명이었죠. 협상은 석 달 걸렸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회의가 이어졌어요. 세부 조건들을 하나씩 맞춰갔죠. 부지는 질리나로 확정됐습니다. 브라티슬라바에서 200km 북쪽이었어요. 독일, 폴란드, 체코와 가까운 곳이었죠. 물류에 유리했습니다. 세금 면제 기간은 10년에서 12년으로 늘었어요. 대신 고용 인원을 3,500명으로 증가시켰죠. 우리도 한국도 양보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인프라였어요.
고속도로 신설에만 800억 원이 들었거든요. 철도는 600억 원이었죠. 정부 예산으론 부족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브뤼셀로 날아갔어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설득하러요. 일주일 뒤 돌아왔을 때 좋은 소식을 가져왔죠. 유럽연합이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대요.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정부 청사대회의실에서 조인식이 열렸어요. 한쪽엔 알렉산드라 노바코바 총리가 앉았습니다. 다른 쪽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앉았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봤죠. 총리와 회장이 서명했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를 긋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그 소리가 제 귓전을 때렸죠. 서명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리아 팀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팀장도 울고 있었죠. 조인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저를 찾았어요. 이준혁 씨가 소개해줬죠. 회장님, 바실리치 씨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정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따뜻했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봅시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됐어요. 한국이 옵니다. 1조 원 투자래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 숨소리만 들렸어요. 한참 뒤에 아버지가 말했죠. 마르코, 잘했다. 정말 잘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울고 있었죠. 이틀 뒤 신문 일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현대차 슬로바키아에 1조 원 투자. 유럽 생산 거점 구축. 제목이었어요. 유럽 언론들이 들썩였습니다. 독일 언론은 비판적이었어요. 슬로바키아 도박 성공할까? 프랑스 언론도 회의적이었죠. 한국차 유럽 시장 과신. 하지만 우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계약했으니까요. 이제 실행만 남았죠. 7월 첫째 주 진리나에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드넓은 벌판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백 명이었죠. 정부 관계자들, 한국 관계자들, 지역 주민들. 포클레인이 첫 삽을 떴습니다. 흙이 퍼올려졌어요. 박수가 터졌죠. 저는 그 흙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슬로바키아가 시작되는구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건설팀이 왔어요. 50명이었죠. 현장 사무실이 세워졌습니다. 크레인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터졌거든요. 공사 시작 한 달 뒤 첫 위기가 왔습니다. 8월 폭염이었어요.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갔죠. 슬로바키아로선 이례적인 더위였습니다. 현장 작업이 중단됐어요. 유럽 안전 규정상 35도 이상에선 야외 작업을 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 현장 소장 최민수 씨가 난감해했죠. 이대로 가면 공기가 2달 밀립니다. 저는 정부에 특별 허가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노동부가 거절했죠. 규정은 규정이라며요. 최민수 소장이 한국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이틀 뒤 답이 왔어요. 야간 작업으로 전환하라고요. 밤엔 시원하니까요. 야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조명을 환하게 켜고 일했어요. 멀리서 봐도 현장이 훤히 보였죠. 지역 주민들이 불평했습니다. 시끄럽다고요. 밤에 잠을 잘 수 없대요. 저는 주민 설명회를 열었어요. 이해를 구했죠. 잠깐만 참아주십시오. 공장이 완성되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주민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일자리가 뭐가 중요해요. 당장 잠을 못 자는데. 최민수 소장이 나섰습니다. 주민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했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린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14개월 안에 공장을 완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밤에도 일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최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1년만 참아주십시오. 그 후엔 여러분 자녀들이 이 공장에서 일할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그 말에 주민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물었죠. 정말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까? 최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그겁니다. 주민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죠. 1년은 참겠다고요. 9월에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철강 부족이었어요. 유럽 철강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예산이 모자랐죠. 한국 본사에서 직접 철강을 공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제철에서요. 배로 한 달 걸렸어요. 하지만 가격은 절반이었죠. 철강이 도착했습니다. 함부르크 항구를 거쳐 기차로 실려왔어요. 진리나역에 내렸을 때 지역 주민들이 구경 나왔죠.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우릴 도와주려나 보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10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엔 영하로 떨어졌어요. 12월엔 눈이 내렸죠. 유럽에선 겨울에 공사를 멈춥니다. 날씨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민수 소장이 결정했어요. 공장 전체를 천막으로 덮겠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천막으로요? 축구장 10개 크기를 어떻게 해요? 최 소장이 웃었죠. 한국에선 겨울에도 공사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일주일 뒤 거대한 천막이 도착했습니다. 중국에서 특수 제작한 거였어요. 공장 부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크기였죠. 천막을 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크레인 10대가 동원됐어요. 천막이 올라가는 모습은 장관이었죠. 거대한 돔 같았습니다. 천막 안에 난방기를 설치했어요. 산업용 대형 난방기였죠. 20대를 돌렸습니다. 천막 안 온도가 영상 15도로 올라갔어요. 밤에도 불을 켰습니다. 켜고 끄지 않았어요. 24시간 작업이 이어졌죠. 교대로 일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신기해했어요.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잠을 안 자나요? 또 다른 주민이 대답했죠. 한국 사람들은 다르대요. 일을 전쟁하듯 한대요.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쉬지 않고 움직였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했습니다. 어느 날 최민수 소장한테 물었어요. 소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최 소장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한테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에요. 약속이죠. 우린 약속을 지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1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2월엔 영하 27도까지 내려갔어요. 유럽에선 상상할 수 없는 온도에서의 공사였죠. 하지만 현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막 안에서 일이 계속됐어요. 용접 소리, 망치질 소리, 크레인 소리. 끊임없이 들렸죠. 3월에 한국에서 부품사들이 도착했습니다. 14개 회사였어요. 시트, 타이어, 유리, 전자부품. 모든 게 왔죠. 부품사들도 공장을 지었습니다. 진리나 주변에요. 한국 마을이 생겨나는 것 같았어요. 4월 공장 골조가 완성됐습니다. 5월엔 지붕이 올라갔어요. 6월엔 설비가 들어왔죠. 7월엔 시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14개월째 되던 날 첫 차가 생산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은색 세단이었어요. 소나타였죠. 공장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관계자들, 슬로바키아 정부 관계자들, 지역 주민들. 수천 명이 왔어요. 첫 차가 천천히 굴러나왔습니다. 최민수 소장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차가 멈췄죠. 소장이 내렸습니다. 정몽구 회장과 알렉산드라 노바코바 총리가 차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이 리본을 잘랐습니다. 박수가 터졌죠. 공장 위로 2개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태극기와 슬로바키아 국기였어요. 나란히 펄럭였죠. 저는 그 깃발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거든요. 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이 나라는 끝나지 않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공장 안을 걸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따라요.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로봇 팔들이 움직였죠.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작업자가 제게 인사했어요. 20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입사했어요. 축하합니다. 어디 사세요? 코시체요. 아버지가 예전에 군수공장에서 일하셨대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성함이요? 페테르 바실리치입니다. 제 조카였습니다. 형의 아들이었어요. 저는 조카를 안았죠. 한참을요. 공장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진리나 하늘을 붉게 물들였죠. 이준혁 씨가 옆에 섰습니다. 함께 노을을 봤어요. 바실리치 씨 해냈네요. 네, 해냈습니다. 함께요. 이준혁 씨가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50년은 더 함께 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가능하겠구나. 공장 가동 2년 뒤 유럽에서 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아시아 기업 규제 법안이었어요. 중국과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잠식한다는 이유였죠. 독일이 주도했습니다. 프랑스가 동조했어요. 이탈리아도 찬성했죠. 규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아시아 기업에 특별 관세를 부과하자는 거였어요.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슬로바키아도 참석했죠. 대표는 페테르 코바치 차관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은 웅장했어요. 반원형 의석에 수백 명이 앉아 있었죠. 독일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아시아 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출은 유럽 산업을 위협합니다. 우리 일자리를 지켜야 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 자동차는 불공정한 정부 지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에요. 또 박수가 나왔죠. 이탈리아, 스페인 대표들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규제 찬성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때 페테르 코바치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발언권을 줬어요. 페테르 차관이 일어났죠. 의장님, 슬로바키아 대표 페테르 코바치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페테르 차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슬로바키아가 버려졌을 때 누가 왔습니까? 회의장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페테르 차관이 계속 말했어요. 10년 전 우리는 투자 불모지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자살이라 불렀어요. 독일은 감자나 심으라 했죠. 독일 대표 얼굴이 굳었습니다. 페테르 차관은 멈추지 않았어요. 17개국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도 우릴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때 한국만 왔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입을 열려 했어요. 하지만 페테르 차관이 먼저 말했죠. 한국은 1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우리 1년 예산의 10%예요. 3,500명 고용했죠. 지역 경제를 살렸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페테르 차관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국은 영하 27도에도 공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약속한 14개월 만에 공장을 완성했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탈리아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페테르 차관이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지금 규제하자는 나라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외면했던 나라들입니다. 도와준 나라를 규제하자고요? 독일 대표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페테르 차관이 말을 끊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요? 우리가 굶주릴 때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와서 공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페테르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죠. 슬로바키아는 반대합니다. 이 법안에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체코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체코도 반대합니다. 우리도 한국 투자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저버릴 순 없어요. 폴란드 대표도 손을 들었죠. 폴란드도 반대합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동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의장이 당황했습니다. 투표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부결이었죠. 규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페테르 차관이 브라티슬라바로 돌아왔어요. 공항에 제가 마중 나갔죠. 차관님이 차에 타며 말했습니다.
마르코 우리 목소리를 냈어요. 잘하셨습니다. 정말로요. 차관이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한국이 우릴 믿었잖아요. 우리도 한국을 믿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3년 뒤 제 딸 마리아나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경영학과였어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느 날 마리아나가 말했어요. 아빠, 저 현대자동차에 지원하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거길 가려고 하냐고 물었죠. 마리아나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만든 회사잖아요. 저도 거기서 일하고 싶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리아나는 현대자동차 슬로바키아 법인에 지원했어요. 합격했죠. 첫 출근 날 저는 마리아나를 공장 정문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마리아나가 말했어요. 아빠 잘 다녀올게요. 잘해라. 자랑스럽다. 마리아나가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세대가 이어지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지금 슬로바키아 현대자동차 공장엔 5천 명이 일합니다. 부품사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어요. 연간 40만 대를 생산하죠. 슬로바키아 GDP의 5%를 차지합니다. 진리나는 완전히 변했어요. 새 아파트가 들어섰죠. 쇼핑몰이 생겼습니다. 학교가 확장됐어요. 병원이 새로 지어졌죠. 코시체도 달라졌습니다. 부품사 공장이 들어왔거든요. 실업률이 5%까지 떨어졌어요. 거리엔 활기가 돌아왔죠.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편안하게요. 돌아가시기 전날 병원에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마르코, 내가 틀렸다. 이 나라는 끝나지 않았어.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맞아요. 우리 다시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으셨죠. 지난달 브라티슬라바에서 한국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K-팝 공연도 있었어요. 한국 음식 부스도 있었죠. 수만 명이 왔습니다. 축제장에서 이준혁 씨를 만났어요. 지금은 현대자동차 유럽 총괄 부사장이 됐죠.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이준혁 부사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바실리치 씨, 오래간만이네요. 정말 오래됐죠.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요. 슬로바키아 덕분에 승진했어요. 우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축제장을 걸었어요. 한국 음악이 들렸죠. 사람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부사장이 말했어요. 바실리치 씨, 우리 잘했죠? 네, 정말로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리나 공장을 지나쳤습니다. 밤이었지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야간 교대조가 일하고 있었죠. 저는 차를 세우고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와 슬로바키아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남들이 버린 곳에서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번 내민 손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 하든 슬로바키아는 한국의 편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